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사랑방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볍게 웃으며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흔히 귀가 어둡다라는 말을 하죠. 말귀가 조금 어두운 하인 막둥이의 이야기입니다. 듣는 귀가 어두워서 엉뚱한 짓만 하는 속 터지는 하인 막둥이. 하지만 막둥이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총각이지요. 그런데 막둥이가 어느 날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런 뒤 막둥이는 결심을 하죠. 더 이상 이렇게 답답하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막둥이는 귀를 잘 들리게 만들어준다는 신비한 열매를 찾아 떠납니다. 과연 막둥이는 귀를 뻥 뚫리게 해줄 신비한 열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웃다가 조금 짠해지다가 마음이 놓이는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아랫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김진사는 성미가 급하기로 고을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속은 아주 무른 사람이었지요. 한번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면 그날 밤 잠자리에서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김진사 댁에는 막동이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나이 20이 갓 넘은 총각이었는데 어릴 적 돌림병에 부모를 다 잃고 갈 곳이 없어진 것을 김진사가 거두어 제 집에 들였지요. 그래서 막동이에게는 김진사 댁은 주인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고향이자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김진사 내외는 상전이라기보다 부모 같은 사람이었지요. 막동이는 손이 참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소 여물을 쑤어오고 남들이 하루 걸릴 일을 한나절에 해치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만나면 하인 하나는 참 잘 두었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동이에게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귀가 어두운 것이었지요. 아주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아닌데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팥이라고 하면 파로 알아듣고 수저는 수정과로 알아들었으니까요. 어릴 적에 알았던 돌림병 때문에 귀가 안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리지 않거나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면 되물으면 되잖아요.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동이는 그 한마디를 못했지요. 거두어준 은혜만도 산더미 같은데 말귀까지 어둡다고 타박을 들을까. 그게 무섭고 부끄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동이는 무슨 말을 들으면 우선 이렇게 대답부터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요. 목소리 하나는 우렁찼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대답만은 고을에서 제일이었지요. 그러고는 저 혼자 알아들은 대로 부지런히, 아주 부지런히 엉뚱한 일을 해치웠습니다. 지난 장마철 이야기 해볼까요? 하늘에 잔뜩 먹구름이 몰려오던 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마루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막동이를 불렀지요. 막동아, 비 오기 전에 멍석에 널어둔 팥부터 걷어라. 예, 알겠습니다요. 막동이는 우렁차게 대답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막동이 귀에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나 봐요. 파부터 널어라. 막동이는 사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파를 널라니. 거참 알 수 없는 분부다 싶었지요. 그래도 주인 어른 말씀이니 까닭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막동이는 당장 텃밭으로 나가 파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 뿌리도 남기지 않고 파를 몽땅 뽑아다가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펴고 파를 가지런히 정성스럽게 널어 놓았지요. 이윽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김진사가 마루로 나와 보니 팥 멍석은 마당에 그대로 비를 맞고 있고 그 옆에 파가 밭 하나 분량으로 나란히 누워서 비를 맞고 있었지요. 김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밭은 불어 터졌을 것이고 파는 뽑혀서 못 쓰게 되고 이래저래 두 가지 농사를 하루에 망친 셈인데 정작 막동이는 비 맞는 파 옆에서 멍석 귀퉁이를 붙들고 뿌듯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에 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손님상을 쭉 펴놓고 안주인이 부엌에서 소리쳤지요. 예, 막동아. 손님상에 수저부터 놓아라. 예, 알겠습니다요. 막동이는 부엌 한쪽에 식혀둔 수정과 동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상마다 돌아다니며 수정과를 한 그릇씩, 두 그릇씩, 자리도 안 잡은 손님 앞에까지 수정과를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수저 놓아라. 수정과 놓아라. 막동이 귀에는 이렇게 들렸던 것이지요. 손님들은 밥도 국도 수저도 없는 상에서 수정과만 서너 그릇씩 받아놓고는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안주인은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사랑방에서 혼자 장죽만 뻑뻑 빨아댔지요. 내쫓자니 갈 데 없는 놈이고 데리고 있자니 속이 터지고 그래도 저 부지런한 것을 어쩌겠나 싶어 저 착한 것을 어쩌겠나 싶었지요. 그런데 말이죠. 파나 수정과 정도는 지나가 보면 웃어넘길 일이었습니다. 진짜 큰 일은 그해 가을 장날에 터졌습니다. 김진산의 외양간에는 황소가 한 마리 있었지요. 그냥 소가 아니었습니다. 김진사가 송아지 때부터 10년을 먹여 키운 고을에서 제일 실한 황소였지요. 농 갈고 밭 갈고 집 나르고 집안 농사가 다 그 소 등에 얹혀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값으로 쳐도 어지간한 집 1년 살림과 맞먹는 말하자면 김진산의 재산의 기둥이었습니다. 마침 김진사는 그 소를 팔까 말까 궁리하던 참이었습니다. 소가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좋은 값을 받고 그 돈으로 젊은 소를 드릴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전날 저녁 건넌마을 사는 지인이 귀뜸을 하고 갔습니다. 모레쯤 한양의 소장수가 이 고을을 지나는데 장터의 소값보다 훨씬 후하게 쳐준다더라 하는 말이었지요. 장날 아침 김진사는 볼 일이 있어 이웃 고을에 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막동이를 불러 단단히 일렀지요. 막동아, 잘 들어라. 오늘 장에 소를 끌고 가되 절대 팔지는 말아라.
간만 알아보고 도로 끌고 오너라. 모레 더 후하게 쳐줄 사람이 온다고 하니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요. 여느 때보다도 우렁찬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둥이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필 그 말이 이렇게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장에 소를 끌고 가서 꼭 팔고 오너라. 값 알아볼 것 없이 바로 팔아라. 절대 팔지 말라고 했는데 꼭 팔아라 라고 잘못 들은 것이지요. 막둥이는 소굿비를 잡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주인 어른이 꼭 팔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셨으니 오늘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팔아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지요. 장터 소전에 소를 메어놓기가 무섭게 웬 소장수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소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값을 불렀는데 그 값이 막둥이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이만한 황소가 받을 수 있는 값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장꾼들이 모두 다 혀를 찼지요. 도둑놈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둥이는 그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장수가 손가락을 펴보이며 값을 부르니 아, 사겠다는 사람이 바로 나타났구나. 주인 어른 말씀대로 됐구나 하며 그저 반가워했습니다. 예, 팔겠습니다요. 막둥이는 그 자리에서 고삐를 넘겼습니다. 10년 먹인 황소가 엽전 몇 개며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아주 짧은 찰나였지요. 소를 산 사람은 이게 웬 떡이냐 싶었는지 값을 치르기가 무섭게 소를 몰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막둥이는 엽전 꿰미를 품에 안고 싱글벙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주인 어른이 시킨 심부름을 제대로 해냈다고 주인 어른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저녁에 돌아온 김진사는 텅 빈 외양간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둥이가 자랑스럽게 내미는 엽전 깨미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김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엽전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3번을 세어보아도 황소값의 반의 반이었지요. 그날 밤 사람을 풀어 소를 사갔다는 사람을 수소문했지만 벌써 이웃마을로 넘어간 터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길로 자리에 들어누웠습니다. 10년을 기른 소를 이렇게 내보내다니. 소를 판 돈으로 새 소를 들이고 남는 돈으로 가을거지 일꾼 삭도 치르고 겨우내 살림을 꾸릴 셈이 다 서 있었는데 그 계획들이 통째로 무너진 것이었지요. 밥상을 들려도 물리고 미음을 쑤어 올려도 몇 술 못 뜨고 김진사는 마음이 아파 속이 쓰려 사흘을 꼬박 앓았습니다. 막둥이는 사랑방 문 앞에 돛돌 아래 꿇어앉아 있었지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주인이 그만 들어가 잠을 자라고 해도 고개만 저었지요. 이번에는 막둥이도 알았습니다. 팔을 널어놓은 것과는 수정과를 늘어놓은 것과는 이번 일은 다르다는 것을요. 사흘째 되던 밤 막둥이는 돛돌 아래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꺽꺽 울면서 막둥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번 되물어 볼 것을. 날이 팔라는 말씀이십니까?
팔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신이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한마디만 여쭈어 봤으면 될 것을. 그게 무엇이 부끄럽다고. 이 귀를 고치지 못하면 이 집에 있을 낯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동이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쳤지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귀를 밝게 해달라고요. 남들만큼만, 딱 남들만큼만 들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늘이 들었던 것일까요? 며칠 뒤 장터에서 막동이는 한 점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김진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대돌 아래 꿇어 앉아 있는 막동이를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막동이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야단도 아니고 타박도 아니었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막동이는 그 말에 그만 엎드린 채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가 다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화는 화대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사흘을 굶으며 대돌 아래 꿇어 앉아 있던 놈을 보니 야단칠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소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김진사는 그해 가을 일꾼삭을 치르느라 아끼던 논 한 떼기를 잡혀야 했고 외양간은 겨울이 다 가도록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그 빈 외양간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동이는 안주인의 심부름으로 장에 나가게 되었지요. 미역 한 단을 사오라는 심부름이었는데 막동이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장에 가는 내내 입으로 외웠습니다. 미역 한 단, 미역 한 단. 그러다 장터 한 귀퉁이에서 발이 멎었습니다. 웬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장터 구석에 멍석 하나 깔아놓고 앉아 있었지요. 앞에는 자리를 펴놓고 엽전 몇 잎과 쌀 한 줌이 놓여 있는 것이 점을 봐주는 점쟁이 모양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굽었는데 눈만은 이상하게 형형해서 지나가는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볼 것만 같았지요. 막동이는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할멈이 먼저 막동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거기 총각, 잠깐만 서보게. 예? 저 말씀이십니까? 귀가 답답하구먼. 그렇지? 예? 막동이는 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막동이가 놀라서 돌아보니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가락으로 제 앞자리를 가리켰지요. 막동이는 저도 모르게 그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막동이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려서 큰 병을 앓았구만. 그 병이 부모를 데려가고 네 귀도 반쯤 데려갔구나. 말끝이 뭉개져서 들리니 집안 기둥 하나를 네 손에서 해치웠구나. 아이고 이놈아. 막동이는 입이 떡 벌어졌지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할머니는 막동이가 살아온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막동이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아서
할머니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할머니, 제 귀 좀 고쳐주십시오. 남들만큼만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어 말이 자꾸 끊겼지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목소리를 낮추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사흘 길을 가면 만리산이라는 곳이 있다. 어찌나 높은지 만리 밖에서도 보인다고 만리산이지. 그 산 꼭대기 서쪽에 바위가 갈라진 틈이 하나 있는데 그 틈에 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100년에 한 번 꽃이 피고 꽃이 지면 붉은 열매가 꼭 3알이 열리지. 이름하여 귀명주. 귀를 밝게 하는 구슬이라는 뜻이다. 마침 올해가 그 열매가 열리는 해다. 막동이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막동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자 한자 힘을 주어 말했지요. 잘 들어라. 열매는 3알이 열리되 먹기는 딱 1알만 먹는 것이야. 1알이면 귀가 열린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요. 막동이의 대답은 이번에도 우렁찼습니다. 할머니는 그 우렁찬 대답이 영 미덥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막동이의 손목을 붙들고 한 번 더 말했지요. 총각, 명심해야 하네. 1알이야. 1알. 사람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지. 기억하게나. 막동이는 예. 하고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막동이는 미역 한 단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길, 만리산, 붉은 열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인 처지에 사흘이라니요. 오가는데 엿새, 산을 뒤지는데 며칠, 못해도 열흘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며 무엇보다 속까지 날려먹은 놈이 무슨 낯으로 열흘 말미를 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막동이는 며칠을 끙끙 앓았지요.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언젠가 더한 사고를 치고 만다. 낯이 없어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지요. 다음 날 막동이는 사랑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장터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아뢰었지요. 만리산에 귀를 고치는 열매가 있다는 것, 열흘만 말미를 주시면 그것을 구해다 먹고 성한 귀로 돌아와 소 잃어버린 값을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갚겠다고 말이지요. 김진사는 한참이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기가 찼습니다. 점쟁이 말만 믿고 사흘길 산꼭대기를 오르겠다니요. 다 허황된 소리처럼 들렸지요. 안 된다. 부질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이 혀 끝까지 올라왔지만 고개를 들어 막동이를 보니 정작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꿇어앉은 막동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그 눈이 어찌나 간절하던지요. 김진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놈이 지금 열매를 자기를 위해 구하러 가겠다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 구실을 하러 가겠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무엇을 해보겠다고 제 입으로 청을 넣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끝내 허락도 아니고 타박도 아닌 말을 툭 던졌습니다.
가려거든 당장 다녀오너라. 열흘이다. 막둥이는 마당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막둥이가 보침 하나 메고 살인문을 나서는데 문간에 웬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집신이 3켤레, 주먹밥이 한 보퉁이, 그리고 엽전 몇 잎이 들어있었지요. 막둥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간밤에 사랑방에 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을요. 막둥이는 사랑방 쪽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첫날은 내쳐 걸어 고을 경계를 넘었고 이튿날은 강을 하나 건넜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면 집신을 갈아 신고 배가 고프면 주먹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주먹밥을 씹을 때마다 막둥이는 콧등이 시큰했습니다. 밥 속에 굵은 소금이며 깨가 박혀 있는 것이 안주인의 손맛이 분명했지요. 이튿날 저녁에는 주막에 들었습니다. 복로방에 길손이 여럿이라 막둥이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모가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국밥 먹을 사람은 먼저 셈을 치르시오. 그런데 막둥이 귀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국밥 먹을 사람은 손을 먼저 씻으라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막둥이는 벌떡 일어나 우물가로 가서 손을 뽀득뽀득 씻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 길손들은 다 셈을 치르고 국밥을 받는데 저만 빈손으로 서 있었지요. 주모는 어이가 없어서 총각은 손만 씻으면 배가 부르요? 하고 얘기했지요. 그러자 복로방이 깔깔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막둥이는 뒤통수를 긁으며 따라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못 들었을 텐데 이날은 이상하게 서럽지가 않았지요.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나도 열매만 먹으면 남들처럼 잘 듣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면 나는 대로 웃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해질 무렵 막둥이는 마침내 만리산 아래에 닿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굉장한 산이었지요. 고개를 한껏 젖혀도 꼭대기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주막의 노인이 막둥이의 행선지를 듣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 산 중턱에는 산군님이 계신다. 집채만한 호랑이지. 사람이 함부로 오를 산이 아니야. 하고 이야기했지요. 산군님,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막둥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돌아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빈 외양간이 눈에 밟히고 밥은 먹었느냐 하던 주인 어른의 목소리가 귀에 밟혔지요. 막둥이는 주막 복로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꼭두 새벽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하늘을 가려 한낮에도 어스름했고 어디선가 자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기야 막둥이 귀에는 그 소리도 어렴풋했지만요. 그렇게 한나절을 올라 산 중턱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숲이 갑자기 조용해졌지요. 새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막둥이 앞에 집채만한 그림자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몸집이 황소보다 크고 이마에 임금 왕자가 선명한 이 산의 주인인 산군이었습니다. 누런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물결처럼 굽이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의 근육이 산이 움직이듯 꿈틀거렸습니다. 막동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이상하게 도망칠 생각은 나지 않았지요. 도망쳐봐야 10걸음도 못 가 잡힐 것이 뻔했으니까요. 막동이는 저도 모르게 보찜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는 이 산에서 수십 년을 산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이 제 발로 이 깊은 데까지 올라오는 일은 몇 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 호랑이도 내심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산군의 위엄을 갖춰 잡아먹기 전에 법도대로 호통부터 치기 시작했지요. 호랑이는 바위 위에 떡 버티고 서서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쳤습니다. 어흥! 네 이놈! 딱 거기 서거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앞에 앉은 인간은 벌벌 떨면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떡이요? 소인한테 떡은 없는뎁시오. 주먹밥은 반덩이 남았습니다만. 호랑이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딱 거기 서거라 했는데 떡이라니요. 게다가 이 인간은 부들부들 떨면서 보찜을 뒤적여 정말로 주먹밥 반덩이를 꺼내 두 손으로 받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초장부터 위험이 흔들려서야 산군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헛기침을 흠흠 하고 나서 아까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놈!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다. 내 오늘 너를 잡아먹겠다. 막동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은 대로 공손히 여쭈었지요. 자바라를 불라는 것입니까요? 죄송합니다. 소인이 자바라는 배운 적이 없어서요. 꽹가리라면 마을 구판에서 몇 번 쳐보았습니다만. 호랑이의 수염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잡아먹겠다 라고 했는데 자바라를 분다니요. 이야기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호랑이는 수십 년 산군 노릇에 이런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호통 한 번이면 오금이 저려 말도 잘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이놈은 겁을 잔뜩 먹은 주제에 대답만은 꼬박꼬박 그것도 번번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슬렁어슬렁 막동이 코앞까지 다가가서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는 이빨 사이로 으르렁거리며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네 이놈,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않느냐? 저녁 찬거리도 안 되는 놈이 꼬박꼬박 말대답인 게요. 이번에는 거리가 가까우니 알아들었겠지 싶었습니다. 막동이는 눈앞에 산만한 호랑이 얼굴이 들이닥치니 혼이 반쯤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호랑이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요. 막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말씀이십니까? 어제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아직
저녁은 못 먹었습니다요. 호랑이는 그만 맥이 탁 풀렸습니다. 잡아먹겠다는 짐승 앞에서 어제 먹은 국밥 이야기를 하는 인간은 처음 봤거든요. 호랑이는 슬슬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온 산이 울리도록 표효했습니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끊어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산에 올라온 게냐? 어흥! 이번에는 막둥이도 잘 알아들었지요. 막둥이는 이때다 싶어서 그간의 사정을 술술 아뢰었습니다. 제 귀가 어릴 적 병으로 어두워진 것, 그리고 그간 있었던 수많은 실수들을 줄줄이 읊었지요. 말하다 보니 막둥이는 서러움이 복받쳐서 호랑이 앞인 것도 있고 눈물 콧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만리산 꼭대기에 귀를 밝게 하는 열매가 있다기에 그것을 구해 먹고 사람 구실을 하려고 죽을 각오로 이 산에 올라왔노라고 이야기했지요. 호랑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 저를 놀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가 어두워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문득 맥이 빠졌습니다. 산군의 호통이란 무릇 상대가 알아듣고 벌벌 떨어야 맛인데 이놈한테는 호통을 쳐봐야 떡 타령이나 돌아오니 이래서야 잡아먹는 재미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호랑이는 막둥이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이 고얀 놈! 너 같은 놈을 잡아먹었다가는 내 귀까지 어두워지겠다. 먹은 대로 몸이 되는 법이니 귀 어두운 놈을 먹으면 귀 어두운 호랑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물론 핑계였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제 주인의 소 이야기를 하는 놈을 차마 잡아먹을 수가 없어서 산군 체면에 둘러댄 핑계였지요. 호랑이는 몸을 돌려 어슬렁어슬렁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돌려 막둥이를 한번 보았지요. 저 어두운 귀로 이 넓은 산꼭대기를 헤매다가는 열매는커녕 길을 잃고 얼어 죽기 십상이겠다 싶었지요. 호랑이는 못 이기는 척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꼭대기에 오르거든 서쪽으로 가라. 갈라진 바위 틈에 네가 찾는 것이 있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했든 호랑이는 할 말 다 했으니 대답도 듣지 않고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막둥이는 한동안 넋을 놓고 앉아 있었지요. 호랑이를 만나고도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호랑이가 마지막에 던진 그 말만은 한자도 빠짐없이 또렷하게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꼭대기 서쪽, 갈라진 틈. 나중에 막둥이는 두고두고 이 대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만은 잘 들리더라고요. 아마도 상군님이 알아들으라고 마음 먹고 말씀해 준 덕이 아니겠습니까? 막둥이는 호랑이가 사라진 숲을 향해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먹밥 반덩이를 아까 그 바위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지요. 산군님 드시라고 말이에요. 떡은 없으니 이것으로라도 인사를 대신한다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꼭대기는 아직 멀었지만 막동이의 걸음은 아침보다 가벼웠지요. 막동이가 꼭대기에 오른 것은 이튿날 한낮이었습니다. 간밤에는 바위 밑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밤새 산바람이 칼같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짐승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몰랐지만 그 밤 내내 저만치 숲 그늘에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막동이 쪽을 지키고 앉아 있다가 새벽녘에야 소리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꼭대기는 바람의 나라였습니다. 나무도 거의 없고 잿빛 바위들만 하늘 아래 엎드려 있었지요. 구름이 발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막동이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한동안 입을 벌리고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서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군님의 말 그대로였지요. 꼭대기 서쪽 벼랑 가까이에 집채만한 바위가 번개에 맞은 듯 한가운데가 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그 틈으로 다가갔지요. 갈라진 바위 틈, 흙 한 줌 있을까 말까 한 자리에 아이 키만한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지는 앙상한데 잎은 파랗게 살아있고 그 가지 끝에 붉은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꼭 세 알이었지요. 앵두만한 크기에 저녁 노을을 뭉쳐놓은 것처럼 속에서부터 빨갛게 빛이 도는 것이 한눈에 보아도 예사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장에서 만난 그 할머니 말이 다 참말이었구나. 막동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 떠난 지 닷새 만이었지요. 막동이는 바위 틈을 향해 큰 절부터 올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절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고마웠지요. 열매를 열어준 나무에게도, 길을 일러준 상군님에게도, 집신을 놓아준 주인 어른에게도 다 고마워서 절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동이는 조심조심 손을 뻗어 열매 세 알을 땄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따끈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막동이는 열매를 들여다보며 장터 할머니의 당부를 떠올렸지요. 그 당부를 막동이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열매는 세 알이 열리는데 하나 같이 다 먹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시지요? 할머니는 분명 한 알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 알이면 귀가 열리고 더 먹으면 약이 지나쳐 화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막동이에게는 다 먹어라, 하나같이 다 먹어라 이렇게 들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나요? 하지만 막동이는 신중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아주 신중했지요. 우선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달콤한 물이 입안에 확 퍼지는데 삼키자마자 두 귀가 화끈하고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붕붕대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바위 모서리를 감아 도는 소리, 풀잎 사이를 빠져나가는 소리가 하나하나 갈라져서 들렸습니다. 제 옷자락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리고 제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20회를 살면서 처음 듣는 세상이었습니다.
막둥이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것이구나. 남들은 이렇게 듣고 살았구나. 팥과 파가 다르게 들리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여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둥이는 손바닥에 남아있는 두 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당부가 떠올랐지요. 한 알만 먹고 말면 약이 덜 돼서 며칠 지나 도로 귀가 어두워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온 길인데 이왕 먹는 거 확실하게 먹어야겠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왕 먹는 거 확실하게 먹어야겠다. 막둥이는 두 알째를 입에 넣었습니다. 귀는 아까보다 더 화끈 달아올랐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산 아래에 있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골짜기 개울물이 돌을 넘는 소리, 저 아래 숲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까지 심리 밖의 소리가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막둥이는 조금 어지러웠지요. 소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렸으니까요. 그래도 막둥이는 마지막 한 알까지 마저 입에 넣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먹는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요. 우르릉 하고 천둥치는 소리가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더니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 천둥 소리는 저만치 바위 위를 기어가던 개미의 발자국 소리였지요. 발밑에서는 땅이 꿈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렁이가 흙 속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온몸을 울리고 제 눈 깜빡이는 소리가 문 여닫는 소리만 하게 들렸습니다. 막둥이는 두 귀를 틀어막고 바위 틈에 주저앉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었고 소리는 손바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풀이 자라나는 소리, 구름이 지나가는 소리, 바위가 햇볕에 데워지며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까지 세상 만물이 저마다 내는 소리가 한꺼번에 막둥이의 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란 막둥이는 서둘러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었지요. 호랑이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길이 멀어서도 험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낙엽 밟는 제 발소리가 벼락치는 소리 같아서 한 걸음 떼기가 겁이 났고 다람쥐가 도토리 굴리는 소리에 몇 번이나 주저앉고 말았지요.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풀벌레 우는 소리가 꽹가리 치는 소리만 하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 또르르 구르는 소리까지 들리니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운 밤이 있는 줄 막둥이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흘길을 닷새 걸려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막둥이는 귀에 헝겊을 둘둘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들렸지요. 동구 밖에서부터 온 마을의 소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 네 집에 며느리 한숨 쉬는 소리, 개가 제 밥그릇 핥는 소리까지 모두 들렸습니다. 김진사댁 마당에 들어서니 김진사 내외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김진사는 막둥이의 몰골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볼은 홀쭉해지고 집시는 다 해지고 게다가 귀에는 웬 헝겊을 감고 있으니 열매를 구하지 못했구나 싶었지요.
김진사가 막 입을 열렸는데 막둥이가 손을 내저으며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나리, 소리를 낮춰주십시오. 다 들립니다. 너무 다 들립니다요. 김진사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지요. 그날 저녁부터 김진사 댁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안주인이 부엌에서 며느리에게 소곤소곤 저녁상에 자반 한 토막을 더 올릴까 말까 의논을 하는데 마당 건너 헛간에 있던 막둥이가 대답을 했지요. 나리께서는 요즘 자반을 물려하시니 김을 구우십시오. 안주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담 너머 소곤거림을 마당 건너에서 듣다니요. 김진사가 사랑방에서 혼자 끙 하고 허리를 짚으면 어느새 막둥이가 문 밖에 와 있었습니다. 나리, 허리가 편찮으십니까? 하고 말이지요. 김진사는 나중에는 혼잣말도 마음 놓고 못하겠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동네에서는 더 했습니다. 막둥이가 우물가를 지나는데 아낙 둘이서 저만치서 소곤소곤 남의 흉을 보고 있었지요. 막둥이는 그것이 저 들으라고 크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지나가다가 꾸벅 인사를 하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요. 아낙들은 그 말을 듣고 하얗게 얼굴이 질렸지요. 10걸음도 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속닥거림을 다 듣다니. 이제 동네 사람들은 막둥이만 보면 입을 다물고 딴청을 피웠습니다. 예전에는 못 들어서 사고를 치더니 이제는 너무 잘 들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었지요. 막둥이는 잠은 잠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온 동네 소리가 다 들렸으니까요. 네 집의 쥐가 곳간 문지방을 갉는 소리, 네 집 영감의 코 고는 소리, 심리 밖에 냇물 소리까지 베갯머리로 밀려드니 막둥이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우처럼 웅크렸습니다. 얼굴은 나날이 반쪽이 되어갔지요. 보다 못한 김진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야 귀 어둡던 때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막둥이는 헝겊으로 귀를 동동 감은 채로 장에 나갔지요. 혹시나 하고 그 점쟁이 할머니를 찾아볼 셈이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막둥이가 그간의 일을 다 아랬더니 할머니는 이 말을 짚었지요. 아이고, 이놈아, 하나를 먹으랬더니 세 알을 다 먹었단 말이냐? 아이고. 예, 하나같이 다 먹으라고 하시는 줄 알고. 할머니는 한참 혀를 끌끌 차더니 이윽고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그 어두운 귀가 마지막까지 말썽이구나. 하지만 너무 걱정 말아라. 약기운이란 것이 세월이 가면 가라앉는 법이니 그때까지는 이렇게 지내려무나. 할머니는 품에서 목화솜을 한 줌 꺼내주었습니다. 두 귀에 솜을 한 겹 맞고 살거라. 그러면 천둥 같던 개미 소리가 빗소리만해지고 담 너머 소리도 어렴풋해질 것이다. 약기운이 세월이 흘러 좀 가라앉거든 솜을 빼고 지내려무나. 그때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적당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막동이는 그 자리에서 솜을 돌돌 말아 귀에 넣었습니다. 세상이 한겹 편안해졌지요. 개미 발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 소리가 잦아들고 장터의 왁자한 소리가 딱 알맞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막동이는 좋아서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었지요. 하지만 솜을 막아도 남들보다 여전히 밝은, 잘 들리는 귀였습니다. 그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막동이는 소전 뒷전에서 소장수들이 저희끼리 수근거리는 소리를 지나치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귀에는 닿지 않을 소리였지요. 어이, 임씨. 지난 가을에 헐값에 넘어온 그 황소 말이야. 임자를 3번 거쳐서 지금 저 끝에 매여 있다네. 이번 장에서 본전만 받고 팔려고 나왔다던데. 막동이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가을, 헐값, 황소. 설마 하고 소전 끝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낯익은 황소 한 마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매어 있었지요. 10년을 한솥밥 먹은 사이인데 몰라볼 리가 있겠습니까? 주인 어른의 그 황소였지요. 소도 막동이를 알아보았는지 숙였던 고개를 들고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하고 길게 울었습니다. 낯선 손을 거치며 여물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 소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든 소가 아니라는 것을 막동이는 한눈에 알았지요. 10년 여물을 제 손으로 쓰어 먹인 그 소였으니까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그 길로 집에 달려가 김진사에게 아뢰었지요. 김진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소전에 가서 제 눈으로 소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장수가 부르는 값은 본전, 그러니까 가을에 막동이가 받아온 그 헐값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두말 없이 값을 치렀습니다. 가을에 들어온 엽전개미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 셈으로 치면 소가 제 발로 한 바퀴 돌아 제 외양간을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황소가 다시 외양간에 들어서던 날, 김진사 댁은 잔칫집 같았습니다. 막동이는 그날부터 소 여물을 쓰는데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몰라보게 야위었던 소는 한 달이 못 되어 예전 몸을 되찾았지요. 김진사는 외양간 앞에서 흐뭇하게 소를 바라보다가 곁에 서 있는 막동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귀가 어두워 나간 소를 네 귀가 밝아져서 다시 찾아왔구나. 잘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신비한 열매의 기운은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이듬해 봄에 막동이는 귀에서 솜을 뺐습니다. 천둥 같던 개미 소리는 사라졌고 담 너머 소곤거림도 들리지 않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예전에 그 어두운 귀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팥이 팥으로 들리고 수저가 수저로 들리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딱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동이에게는 귀 말고도 달라진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듬해 장마철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자 김진사가 마루에서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막동아, 비 오기 전에 멍석에 널어둔 팥부터 걷어라. 막동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요. 이제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막동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앞까지 와서
싱긋 웃으며 여쭈었습니다. 날이 파 말고 팥 말씀이시지요? 김진사는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껄껄 웃었습니다. 오냐, 그래. 팥이다, 팥. 인서가, 이제는 잘 들으면서 그건 왜 묻는 게냐? 그래도 이렇게 여쭙는 것이 마음이 놓여서요. 막동이는 씩 웃고는 멍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진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래 웃었지요.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는 팥 멍석을 걷어 처마 밑으로 나르고 있었지요. 정확히 팥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언어 유희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였습니다. 아,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팥을 파로, 수저를 수정과로. 이러면 이야기가 재미있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써내려갔던 글이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으셨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쓰는 데는 저희 아들도 한 몫을 했는데요. 이 중학생 아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아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엄마가 하는 말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매번 엉뚱한 일을 하다 보니 오죽하면 제가 엉뚱한 거북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답니다.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참 많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만들면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생활하시면서 이런 에피소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도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